형사가 범인을 잡는 거 그게 필수죠. 하지만 형사가 어떤 사람의 인생을 바꾼다면 이 형사는 정말 플러스 100점인 것 같습니다. 미담이 하나 딱 들어왔더라고요. 미담? 네. 어느 형사님께서 그 절도범에게 가족을 찾아줬습니다. 근데 그 가족을 통해서 그 절도범은 지금 3사람이 되었습니다. 작년 6월에 어느 형사님이 전화 한 통화를 받습니다. 자신이 잡은 절도범이었는데요. 형사님으로 인해서 지금 새 삶을 살고 있다는 전화였습니다. 어떻게 된 얘기인지 좀 교수님 얘기해 주시겠어요? 아마 6월 달에 교도소에서 출소하자마자 자신을 교도소 보낸 그 형사에게 전화를 한 것 같은데 수원 중부선가 그렇습니까? 네. 아마 제 기억에 수원 남부선가. 네. 그리고 그 형사 이름은 얘기해 줘야 될 것 같아요. 이성민 형사네요. 네, 경사고요. 네. 수원 남부경찰서인데 아마 이 범인을 하나 검거를 했는데 이성민 경사하고 나이가 똑같다고 그러네요. 네. 근데 이 사람이 어려서부터 이 절도범이 집을 나와 가지고 부모님과 헤어지고 절도하다가 교도소 갔다 오고 네. 갔다 오면 또 어디 가족하고 연락도 안 되고 혼자 살다 보니까 결국 할 수 있는 일이 또 절도니까 또 절도하고 그래서 절도 전과가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. 22살 때부터 1995년부터 반복해 가지고요. 그때 그 여기 형사님을 만났을 때 이미 7범이었다고 하더라고요. 그러면 7범. 이제 우리가 이른바 얘기하는 빵제비예요. 네.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방송에서 빵제비라고 얘기했더니 빵제비가 뭔지 모르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있더라고요. 빵제비는 그냥 빵 교도소를 들락날락 하는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형사들이나 범죄학 보는 분들이 그냥 속어입니다. 네, 삶의 터전이라 하죠. 빵제비 그냥 그렇게 부르는데요. 이 사람도 이제 이른바 빵제비예요. 근데 이성민 그 형사가 이 사람을 조사를 이제 해서 어차피 뭐 전과가 많으니까 구속해야 되지 않겠어요? 네. 구속영장을 치면서 이제 한번 물어봤나 봐요. 너 왜 이렇게 나하고 나이도 같은데 인생을 너 그렇게 이렇게 사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비로소 그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. 어려서부터 이 어머니하고만 둘이 있었는 모양이에요. 같이 있었는데 계속 그 사고 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어영병 그 집을 나오게 된 것 같고 교도소 한번 갔다 오고 뭐 또 한번 갔다 오고 하다 보니까 어머니하고 연락이 두절됐던 모양이에요. 그래서 가족이 없는 상태에서 의지할 데가 없는 상태에서 본인이 이런 일을 반복한다 하니까 형사가 그래? 그럼 내가 너 어머니 만나보고 싶으냐? 만나고 싶다고 그랬어요. 근데 나는 교도소 갔다 와서도 수도 없이 찾아봤는데 못 찾았다. 어머니를. 그 형사는 또 찾을 수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여기저기 조회하고 해가지고 어머니 연락처를 알은 거예요. 그래서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어머니하고 통화가 되니까 통화를 영상 통화를 시켜줬어요. 근데 어머니 오실 수 있냐고 그랬는데 어머니가 못 왔어요. 그 당시에. 근데 못 온 이유는 어머니가 그 몸이 안 좋아서 요양원에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고 해요. 그래도 이 절도범은 어머니하고 영상 통화하면서 엄청 울었다고 그래요. 두 사람이. 그리고 이제 교도소 갔죠.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월 달에 만기 출소를 한 모양이에요. 네, 2015년에 그게 있었던 일이었거든요. 네. 올해 전화를 받으신 거는 2018년. 그러니까 3년 네, 그 절도로 수용 생활을 네. 하고 나온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6월 달에 나와서 전화를 했는데 아마 이성민 형사가 그때 출근 중에 있었나 봐요. 네. 근데 자신이 잡아놓은 사람이 전화 왔을 때 별로 기분은 안 좋았을 거예요. 또 무슨 우리 뭐 형사가 해봤지만 교도소 갔다 와가지고 제일 먼저 전화해서 학교 잘 갔다 왔다고 나중에 한번 얼굴 한번 보자고 그러면 이제 엉찜찜하잖아요. 교수님은 그런 전화 받아보신 적 있어요? 아니 저야 뭐 협박 전화 가끔 받죠. 그래갖고 방송에 나가서 얘기하면 뭐 길을 조심해라 이런 경우 있는데. 그렇지. 원래 이쪽 일 자체가 목숨 내놓고 하는 거라 그런 거 신경 안 쓰고요.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례가 지금 시사하는 바가 커요.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고아라고 옛날 표현했죠. 그러니까 가족을 잃은 상태에서 연고도 없고 한 사람이 취업하기엔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어요. 어렵죠. 특히 이 나이 때가 어려웠어요. 신원보증도 안 되고 공부는 뭐 제대로 했겠어요.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정상적인 직업을 못 가지가 되다 보니까 뭐 이렇게 폭력 서클에 들어간다던가 이렇게 절도를 한다던가
여자아이들 같은 정말 안타까운데 성매매 쪽으로 빠진다던가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. 근데 이제 최근에 미국이나 영국에서 좀 성공한 사례들이 뭐가 있냐면 이렇게 출소자들을 그러니까 독지가나 아니면은 봉사를 하겠다는 종교단체하고 결연을 맺어줘서 지금도 이제 우리나라 시도하기 시작을 했거든요. 그러니까 쉽게 가족을 만들어주는 거죠. 가족을. 예, 이거 이 경사님 정말 훌륭하신 거예요. 가족을 찾아주셨잖아요. 그렇죠. 물론 그 찾았던 가족이 더 엉망인 상황일 수도 있어요. 그거는 서로 이제 연락을 끊으면 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본 범죄자 중에 50%는 정말 저는 개선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. 이거 완전히 진짜 계속 그것만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나머지 50%는 사회가 품어만 줘도 정상적으로 세금 내는 진짜 국민이나 시민으로 돌아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우리 지금 현재 규정은 집어넣고 거기서 작업시키고 그냥 출소하는 데 바빠요. 지금 현재 뭐 교정기관 아시다시피 원래는 5만 명 정도가 사이즈인데 지금 7만 명 넘어서 버려가지고 과포화 상태가 나오잖아요. 그러면 뭐 가석방을 나오더라도 보통 뭐 80% 살면 다 나오니까 가석방 나왔을 때 내가 찾아갈 가족이나 친구 뭐 지인 아니면 내가 들어갈 직장 뭐 이런 게 있다면 어느 정도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품어줄 수가 있는데 이건 지금 미담으로 나올 상황은 저는 솔직히 아니라고 생각해요. 사실은 이 사람들은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실수로 범행 저지른 사람들도 있잖아요. 그걸 받아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나왔을 때 또 최근에 그 캐리어로 절도한 친구 있잖아요. 네. 그 친구도 나오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. 맞아요. 그러니까 뭐 하던 게 도둑질이라고 이런 부분은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이걸 미담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뭐 좀 세금을 좀 투입해서라도 노력하는 게 제 개인적 사견이지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. 재범률을 따질 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지지 기반이거든요. 그것이 가족이든 아니면 뭐 나와서 같이 뭐 동료라든지 어떤 자신이 마음적으로 정서적으로 어떤 공감을 얻을 수 있고 품어질 수 있는 사람, 품어질 수 있는 그 단체라든지 사람이 필요한 거거든요. 그때 제가 이제 면담을 많이 하면 그런 얘기들을 정말 범죄자들이 많이 해요. 나를 나갔을 때 누군가가 봐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얘기하고요. 또 내가 이렇게 된 데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기 때문에 배반을 당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. 근데 그게 핑계일 수는 있지만 제가 봤을 땐 어쨌든 그런 요소가 가득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러면서 제가 얘기를 이렇게 하면 내 얘기를 진지하게 이렇게 한 번이라도 들어준 사람이 있었다면 나는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고 얘기를 해요. 뭐 진짜 어떻게 생각하면 핑계일 수 있겠지만 그것이 여러 번 누군가가 내 얘기를 들어주고 얘기를 들어주면서 공감받으면 아 나도 가치가 있구나 나도 존재의 이유가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고 뭔가 그 사람한테 사랑받고 관심받기에 더 많은 일들 좋은 일들을 하게 되잖아요. 근데 그런 것들이 이 사람들은 단절됐던 사람들인 거죠. 또 교도소에 있다가 나오면 어디 가서 의지할 데도 없이 그냥 또 뭐 그렇다고 진짜 직업이잖아요. 절도가 직업이고 강도가 직업인 사람들인데 나가서 특히 이때는 신원보증도 안 됐을 거고 뭐 낙인이 워낙 많았으니까 뭐 일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럼 다시 또 그래서 저도 지지 기반 어떤 가족 아니면 또 가족을 만들어줄 수 있는 제도가 정말 국가적으로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이제 저는 생각이 약간 달라요. 이거는 이제 부차적인 얘기 같아요. 지금 얘기하신 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. 그들이 밖으로 나왔을 때 그들을 받아주는 지지 기반 그다음에 이해해주는 어떤 그 가족 같은 어떤 환경 그건 무척 중요하죠. 근데 그건 저는 이 두 번째라고 생각해요. 기본적으로 1번은 교도소는 말 그대로 가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잠만 자고 일정한 기간 동안 현기 채우고 나오는 장소가 아니에요. 원칙적으로. 죄 지은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말 그대로 교화돼 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돼서 나오는 게 교도소의 기능이에요. 그게 교정 행정이고. 근데 기본적으로 그게 안 돼 있잖아요. 안 돼. 그러니까 그 부분은 1번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정말 진심으로 교정국, 그 교정 교화 이게 실천되는 교도소 환경을 만드는데 우리가 1번 집중해야 될 것 같고요. 그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나와서 사회에 환원됐을 때 우리가 받아주고 손 내밀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런 환경. 그래서 저는 1차, 2차 좀 나눠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뭐. 네, 제가 좀 반박은 아니고요. 교수님께 말씀 올리는 게 제가 이제 법무부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원래 1인 1거실이 교정에는 최고 효과가 좋아요. 그러니까 뭐냐면 그 잘 때는 혼자 자고 집단 생활할 때만 나와서 작업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
뭐 교수님 잘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보통 3평짜리 5명씩 들어가 있거든요. 심하면 6명, 6명 들어가 있는데 이분들이 들어가면 학교가 될 수밖에 없어요. 교정. 그렇겠죠. 그러니까 들어가면 그것도 아시다시피 동일 범죄자는 또 수용을 안 하잖아요. 하나는 사기범, 하나는 절도범, 하나는 뭐 소매치기, 하나는 강간범 이렇게 섞어놓은 약쟁이 이렇게 딱 집어넣으니까 거기 들어가고 3번만 들어가면 다 배워 나오는 거예요. 강간도 이렇게 하고 뭐 약도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들도 학교라 표현하거든요. 그래서 맞아요. 범죄 학교예요.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제가 교수님 말씀 반박을 하는 게 아니고 시민의식이 바뀌어야 된다는 게 교정시설을 만들려고 하면 님비 현상이 너무 심해갖고 진짜 뛰들고 진짜 도끼 들고 다니거든요. 그러면 맞아요. 지금 예산이 없어서 교도소를 안 만드는 게 아니에요. 땅이 없어서 교도소를 못 만들고 있거든요. 최근에 안양교도소 나가는 사태나 뭐 이런 상황도 보셨을 때 정말 시끄러웠잖아요. 그리고 최근에 동부고치소 같은 경우야 아시겠지만 그쪽 강남 쪽에 신도시 있잖아요. 그 가든파이브 쪽에 조성을 하면서 원래 법조타운 단지로 들어가니까 그거는 아무 말이 없었는데 신도시를 계획할 때 교도소가 들어가지 않으면 기존에 있는 땅에 교정시설 들어가는 거는 거의 100% 불가능하거든요. 특히 그 지역 국회의원부터 나타나가지고 도대체 우리 동네를 뭘로 알고 전과자들 막 1000명이 들어가는 교도소를 만드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그분들이 죄 지은 사람들을 두둔할 생각 전혀 없어요. 죄값은 치러야 되지만 우리 소위 말해서 이제 교정이란 부분을 조금이라도 좀 생각을 한다면 국민의 어떤 그 사고 체계도 아예 안 되면 그냥 청송에 지금 1, 2, 3 교도소 계속 있잖아요. 그런 식으로 아예 오지라도 제대로 좀 훌륭하게 져서 에어컨 달아주는 건 아니고요. 그 좀 고생을 하더라도 거기서 자기 스스로에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. 맞아요. 교정시설과 관련된 문제는 뭐 익히 알려진 일이에요. 지금 하다못해 기존부터 있어왔던 수경동의 그 전자발찌 관리하는 거 있잖아요. 그 서울 보호관찰소. 열악합니다. 거기마저도 저 전자발찌 관리한다고 해가지고 인근에 있는 저 시민들이 상당히 오래 했죠 시위를. 난리났다. 그래서 뭐 성남도 그랬습니다.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도 분명히 심각하게 문제가 있고요. 그리고 사실은 아까 뭐 말씀하신 거 1인 1실 맞아요. 맞긴 맞는데 그 부분도 한번 헌재에서 저 결정 나온 거 있잖아요. 혼자 독방에 놔두는 것도 인권 침해라는 거 아니에요. 근데 이제 제가 미국 교정을 보면 그러니까 원한 대로 해요. 그러니까 홍거를 원하면 홍거로 해주고. 글쎄 그런데 일실로 해주는데 제가 이제 교정 쪽을 연구하다 보면 기가 막힌 게 지금 우리나라 교정은 우리가 후진국으로 인도네시아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. 그러니까 그 시설만 깨끗해지고 교도관들 수준만 다 대졸의 훌륭한 엘리트로 돼 있지 기본적으로 들어갔다 하면 그냥 배울 수밖에 없는 상황 시스템으로 돼 있거든요. 그 범죄 학교가 될 수밖에 없다. 그런데다가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죠.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그 프로그램 적용되는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. 그게 사실은 검증되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되는 게 아니라 잠깐 외주로 뭐 용역이라든지 이렇게 와가지고 잠깐 프로그램하고 결과만 보고 가니까 지속적으로 어떻게 이 프로그램이 정말 꾸준히 이렇게 됐을 때 어떤 결과가 생긴다라는 이런 게 없어요. 그리고 보통 그렇게 들어오는 데가 대학원생이나 대학생들 어떻게 보면 배우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투입이 돼요. 그러니까 잘 모르고 이 사람들을 관리도 잘 안 돼요. 오히려 범죄자 애들이 온 사람들을 더 데리고 놀죠. 네, 맞아요. 표현이 데리고 놀아요.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걸 했었거든요. 실습할 때 해보셔서 아시잖아요. 네.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안 되는 이유만 나열하면 안 된다는 거지. 결국은 궁극적으로 교정국이라는 게 생겼으면 교정국에 걸맞게 어떤 열악한 조건 하에서도 범죄인들을 교화해서 내보내는 게 1차 책임은 교정에 있는 거 아니에요? 법무부의 책임입니다. 법무부의 책임이잖아요. 그러니까 그 부분은 명백히 하자는 거죠. 제 얘기는. 저도 좀 고통감합니다.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이 방송을 들으시는 정도면 애청자분들은 수준이 있으시기 때문에 범죄에 대해서 제가 두둔할 생각 없어요. 처벌 받아야 됩니다. 받아야 되지만 나왔을 때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도 우리 사회의 안전망 확보를 위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지 않냐. 그래서 교도소 설치 관련된 말씀을 잠깐 드린 거죠. 맞아요. 그 부분은 진짜 여러 번 생각해 봐야 돼요. 혐오시설이 난 교도소가 혐오시설이라는 것 자체가 이해는 안 가요. 이성민 형사님 얘기 나오다가 여기까지. 그러게요.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이성민 형사는 뭐 제가 볼 때는 그래요. 기본적으로 가슴이 따뜻한 형사예요. 제가 늘 얘기하지만 경찰은 이 머리로 하는 거 아니거든요. 따뜻한 가슴으로 하는 거거든요.
예. 그 아마 진심으로 따뜻한 가슴으로 형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자기랑 동갑인 사람이 왜 이렇게 인생을 살지? 이런 이제 생각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머니 찾아주고 결국은 이 사람은 아까 나와서 출근하는 시간에 전화한 내용이 그거였어요. 형사님 덕분에 가족을 찾았고 이 사람이 교도소 3년 가 있는 사이에 또 그 어머니가 요양원에서 회복돼 가지고 면회를 자주 댕겼다고 그래요. 형제들도 자주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용 생활을 마치고 나와서 돌아갈 곳이 생겼고 네. 결국 그 가족들 품으로 돌아가서 지금은 다른 일자리를 잡아가지고 열심히 지금 이제 절도지도 안 하고 잘 산다. 그런 그 고맙다는 그 전화를 받았는데 그 우리 이성민 형사가 그 전화 받고 차 안에서 한참 울었다고 그래요. 너무 기분 좋고 그래서 형사들이 다 이렇게만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그동안 이 방송하면서 형사들 경찰들 욕 꽤 많이 했잖아요. 잘못했다고. 근데 예전에 잘못한 사건일 수밖에 없으니까 욕이 많았죠. 그렇죠? 네. 근데 사실 범죄자들이 첫 번째 만나는 그 공공기관이라고 할까요?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경찰이거든요. 그렇죠. 저희가 어떤 뭐 비행 청소년이라든지 아니면 뭐 문제를 뭐 절도를 했다든지 처음에 나가서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 지구대 뭐 수사위원들이거나 아니면 형사잖아요. 그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대해주냐에 따라서도 사실 받는 게 정말 다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뭐 말 한마디라도 좀 더 따뜻하게 건네주거나 관심을 가져준다면 또 어떻게 보면 어떤 효과가 날지는 아무도 모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. 맞아요. 예. 그래서 이런 형사님들이 많아졌으면 좋겠고요. 이런 경찰들이 또 많아졌으면 좋겠고요. 또 범죄자들. 아니 많아요. 그리고 원래 많아요. 저도 많다고 생각합니다. 네. 원래 많아요. 네, 많습니다. 다수죠. 절대 다수라고 표현해요. 아니 저 뭐 말 나왔으니까 얘긴데요. 이게 이제 내가 이 얘기하면 내가 형사하면서 네가 잘했다고 자랑하냐 이런 소리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형사들이 원래 가슴이 따뜻한 사람들이에요. 범인들한테야 뭐 같이 하다 보면 끝까지 잡겠다는 어떤 의지 뭐 이런 게 있어서 그렇지. 인간적인 면에서 접근할 때 보면 막걸리 한 잔 놓고 뭐 탁배기 한 잔 먹으면서도 사람 냄새 나는 대화 나눌 수 있는 게 강력 형사들이거든요.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기억이 좀 남는 게 있는데 오늘도 방송에서 문득 그 얘기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났어요. 예전에 제가 형사할 때 민물고기 집을 털었어요. 민물고기집 식당을 털었는데 거기서 훔쳐간 게 큰 잉어 2마리예요. 아이고 참. 잉어만 2마리 훔쳐갔어요. 무슨 뭐 메기 빠가사리 훔쳐간 게 아니고요. 큰 그 이따만한 저 잉어만 2마리 훔쳐갔어요. 그래도 이제 그걸 입구를 부수고 또 수족관을 부숴놨기 때문에 상당히 컸어요 사건은. 그래서 수사를 해가지고 검거를 딱 했어요. 검거했는데 그 집에 검거하러 들어가 보니까 진짜 그 사람도 호르몬이밖에 없어요. 근데 병 들어있더라고요. 노인네가. 그래서 이제 검거해서 물어보니까 자기 어머니 그 잉어로 약을 한다 그래요. 약을 해주려고 잉어를 훔쳤다는 거예요. 2마리. 그리고 실제로 보니까 이런 노란 들통 속에다가 넣어놓고 삶았다고 하나? 그거 했더라고요. 보니까 참 마음으로는 좀 안 됐더라고. 그래서 이제 뭐 그건 구속사안은 아니니까 이제 불구속 입건을 하고 이제 풀어주려고 그랬는데 조회를 해보니까 또 수배가 있어요. 아이고, 벌금 수배가. 그때 돈으로 한 10만 원 정도 됐는데 지금 같으면 한 100만 원 돈 될 것 같아요. 그렇죠. 수배가 있는 거예요. 그거는 내 맘대로 또 그 불구속하고 풀어줄 수가 없잖아요. 수배 벌금 수배가 걸리면 검찰청으로 데려다 줘야 돼요. 네. 그리고 검찰청에 데려다 주면 검찰청에서 벌금 10만 원을 즉시 내면 풀어주지만 못 내면 그 10만 원어치 교도소 가서 노역장 유치라고 그래가지고 환영 유치 또는 뭐 노역장 유치라고 하잖아요. 가서 그때만 해도 하루에 5천 원 꼴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. 1일. 그러면 20일 살아야죠. 네. 그래서 어머니는 그 아파가지고 누워 있고 그 참 마음고생 하다가 그 내가 내줬어요. 빌려준 거예요. 빌려준 거. 받으셨어요? 못 받았어요. 잘하셨어요. 지금까지 못 받고 있는데 지금 우리 유튜브나 이 방송 듣게 되면 갚는 게 맞겠죠? 갚겠죠. 네. 좋은 일 하고 있어요. 형사들 그런 거 많이 합니다. 내가 보기에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정말 벌금 수배자들 검거했는데 사는 형편이 너무 어렵고 해가지고 대신 벌금 내주고 못 받은 형사들
엄청 많을 겁니다. 네. 예. 형사들 그런 면도 있다는 거 우리 그 청취자분들도 또 시청자분들도 좀 아셨으면 좋겠어서 그냥 얘기한 거예요. 저희가 사건 의뢰를 하면서 이제 뭐 살인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뭐 불입 이번 주 이슈 사건 하면서 사실 많은 경찰분들과 형사님들에 네. 대한 어떻게 비판을 많이 네. 했었어요. 또 많은 대다수의 경찰분들과 형사님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싶었고요. 그래서 이렇게 미담을 선정하게 됐습니다. 예. 네,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로 이렇게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.